제116주년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는 물론 미주 각지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셧다운이 오늘로 24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공항 시설의 일부가 폐쇄되고 있고 총을 소지한 승객이 공항 검문을 통과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 비자 소지자들에게 시민권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하면서 선거법 관련법 제정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중서부 지방을 강타한 겨울 폭풍으로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제116주년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는 물론 미주 각지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맨하탄에서 4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연방의원 등 주류사회 정치인들과 한국의 국회의원들까지 자리를 함께하고 한인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16년 전 태평양을 건너 호놀룰루에 정착하면서 시작된 한인 이민 역사와 올해로 59도를 맞는 뉴욕 한인회를 기념하기 위한 미주 한인의 날 및 뉴욕 한인의 밤 행사. 어제 오후 뉴욕 맨해튼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박효성 뉴욕 총영사와 한미동맹 강화 등의 외교 활동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박영선, 이동섭, 함진규, 표창원 등 한국 국회 방문단, 지난 중간 선거를 통해 당선된 앤디 김과 엘리엇 앵겔, 톰 수오지, 그레이스 맹, 캐롤린 멜로니 등 연방 하원들이 뉴욕 한인 이민 역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김인선 뉴욕 한인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뉴욕 한인회관의 한인 이민사 박물관과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고 앤디 김 위원이 당선되는 등 후세들이 자긍심을 높이고 한인 정체성을 높일 수 있는 유산들이 탄생했다며 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는 유관순의 날이 뉴욕주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함께 한다면 우리도 미국 내 최고의 그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효성 총영사의 대독을 통해 미주 한인의 날을 축하하고 미국 동포 사회에서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왔다며 한인 이민 사회가 성장하는 만큼 한국과 미국의 관계도 깊어지게 된다며 한국 정부도 이민 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해 동안 한인 이민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한인상에는 앤디 김 뉴저지 연방 하원의원, 리카 케이 김현중 대표, 정영양 자수 박사, 해켄색 대학병원 최민기, 원혜경 부부, 김광석 케이씨 회장 등 8명에게 돌아갔습니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유관순의 날 지정 로비 활동 기금 마련을 위한 경매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하루 앞선 지난 토요일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기념식과 더불어 축하 공연까지 준비했는데요. 행사 참석자가 적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명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뉴저지 한인회가 주최한 제116주년 미주 한인의 날 행사가 잉그루드 버겐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전직 회장단 협의회 의장 자격으로 비대위를 이끌고 있는 김진국 의장은 인사말에서 한인 이민사를 되돌아보고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는 이민자 커뮤니티가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인사회가 100여 년 동안에 참 몰라보게 성장을 했는데 우리가 한인의 날 그날만 기념할 것이 아니고 우리 한인들이 앞으로도 계속 미국 사회에서 더 발전돼 나가고 또 우리 2세들을 위해서라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효성 총영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고 지난해 뉴저지는 한인 연방의원 배출이라는 큰 일을 해냈다며 새해에도 모범적인 이민사회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범적인 이민사회로 우리가 우뚝 선 한인 동부사회가 더욱더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미주 전체 미국 국가를 위해서 큰 기여와 의미 있는 기여와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뉴저지 한인의 한인의 날 행사는 공식 행사 외에도 정상급 성악가의 무대 행사를 마련해 더 많은 한인들이 행사장을 찾길 기대했지만 1,000석이 넘는 행사장에 80여 명만이 참석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셧다운이 오늘로 24일째를 맞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의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리고 있지만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휴스턴 등 일부 지역에서 공항 시설의 일부가 폐쇄되고 있고 총을 소지한 승객이 공항 검문을 통과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한 주를 국경 장벽을 둘러싼 민주당의 비협조에 대한 비난으로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를 통해 나는 주말 내내 기다렸다. 민주당은 이제 일을 시작해야 한다며 국경은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낸시 펠로시 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15분 안에 셧다운을 종료시킬 수 있다며 셧다운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렸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대통령의 생각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CNN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5%는 셧다운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응답했으며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는 응답자는 32%에 그쳤습니다. 지난주 대통령이 가능성을 언급한 비상사태 선포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7%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공항 폐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휴스턴 조지 부시 국제공항은 어제부터 셧다운에 따른 보안 요원 부족으로 일부 터미널을 폐쇄했습니다. 공항 측은 폐쇄 터미널의 재개 시점은 불확실하며 승객들에게는 다른 매표소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공항들도 인력 부족으로 일부 공간을 폐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3일 총을 소지한 승객이 애틀란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에서 검문을 통과해 비행기에 탑승해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일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셧다운으로 인한 보안 업무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자 제도 개편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 비자 H-1B 소지자들에게 시민권을 제공하겠다고 밝혀 폐쇄적인 이민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H-1B를 고학력자 위주로 제한하고 온라인 사전 신청을 의무화하는 등의 규정 변경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주말 트위터를 통해 미국 내 H-1B 소지자들이 시민권 취득까지 가능한 더욱 간단하고 명료한 방법이 곧 제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민자 커뮤니티에 다소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은 최근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배우자와의 3년 동거 증명을 기존의 시민권 인터뷰 전까지였던 기준을 신청서 접수일로 앞당기면서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는 영주권 취득 3년 만에 시민권 신청 자격을 얻게 되며 그 외 신청자는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월 중 영주권 문호에서 동결됐던 가족이민 영주권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진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취업 이민은 여전히 동결됐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2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6개월 동안 동결됐던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 가족이민 1순위의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1개월 진전됐습니다. 또 지난 4개월 동안 동결됐던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 가족이민 2비순위가 3개월 진전됐고 시민권자 기혼 자녀 3순위도 3주 진전했습니다. 이어 시민권자 형제자매 4순위의 접수 가능 우선 일자도 한 달 진전됐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인 가족이민 2A 순위의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8개월째 단 하루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에서는 1순위인 특기자나 다국적 기업의 간부급 직원의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4달째 여전히 동결됐습니다. 한편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어지면서 4순위의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5순위의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은 일단 비자 발급이 중단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민주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하면서 선거법 관련 법 제정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제정되면 뉴욕주 선거에 보다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고 선거 참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혁을 지지하는 뉴욕주 의원들은 조기 투표제 도입과 연방 주 예비선거일을 통일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표제도 개혁 법안은 선거일 11일 이전부터 정해진 장소에서 조기 투표를 할 수 있고 연방 주 예비선거 날짜를 6월 마지막 주로 통일하고 16세와 17세 청소년들에게 18세가 되기 전 유권자 등록을 허용하고 기업들의 선거자금 지원을 1년에 $5,000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부재자 투표 외에도 당일 유권자 등록을 통한 투표와 우편 투표를 허용하는 규정을 추가해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또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뉴욕주에서만 연방 주 예비선거일이 분리돼 있는데 예비선거일을 통일하면 현재 6월과 9월 두 차례 투표를 해야 하는 불편도 해결하게 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도 개혁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적극 지지하며 선거일을 주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선거법 관련 법안들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다수였던 하원에서 매번 통과됐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막혀 법제화되지 못했었습니다. 뉴욕주 의회는 동성애자 보호 법안과 낙태법 그리고 서류 미비 청소년을 위한 드림 액트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새 회계년도 친환경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안은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는 내용과 일반 음료수병에도 예치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2019-2020 회계년도 친환경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뉴욕주 모든 상점이나 식당 등의 비닐봉지 사용 금지로 인해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환경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또 그동안 재활용을 위해 물병과 술병 등에만 부과되던 빈병 예치금을 스포츠 음료와 에너지 음료, 과일과 야채 음료수, 일반 차 제품, 커피 등 모든 종류의 음료수병에 5센트의 빈병 예치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안에는 뉴욕주의 모든 담배 제품의 구입 허용 연령을 현행 18세 이상에서 21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약국에서의 담배 제품 판매가 전면 금지되며 일반 소매점에서는 담배와 관련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이번 회기부터 민주당이 뉴욕주 상하원 의회를 장악하면서 별 진통 없이 무난히 예산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뉴욕시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로 인상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이 종업원들과 근무시간 감축으로 이어져 오히려 업주와 근로자들에게 해가 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시 호스피탈리티 연맹 574개 회원업체를 조사한 결과 47%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올해 직원 감축에 나설 예정이라고 답했다고 크레인스 뉴욕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설문에서 36%가 직원 감축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11%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며 74.5%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업원 근무 시간을 줄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업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종업원과 근무 시간 감축뿐 아니라 음식 가격도 인상할 전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앤드류 리치 사무총장은 회원들은 식당 운영 비용이 너무 늘어나 경제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문 대상자 중 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의 90.2%가 지난해 음식 가격을 인상했다고 답했으며 87.3%는 올해도 인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최저임금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간당 $15로 인상됐으며 식당은 팁 크레딧 $5가 적용돼 최저 시급이 $10입니다. 지난 주말 중서부 지방을 강타한 겨울 폭풍으로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눈폭풍으로 도로 교통이 마비되고 수천 대의 항공편도 중단됐습니다. 지난 11일 시작된 눈폭풍으로 경찰관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주리주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폭설로 인한 충돌 사고가 800건 이상 일어났으며 사망자 4명, 부상자 57명 등이 발생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 외곽 지역의 한 경찰관은 12일 순찰 도중 폭설로 마비된 도로에서 부상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고 캔자스주에서도 교통사고로 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눈폭풍은 도로 교통을 마비시켰을 뿐 아니라 수천 대의 항공편도 중단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눈폭풍으로 미조리주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는 30cm가 넘는 적설량을 기록했으며 최대 60cm 적설량을 기록한 곳도 있습니다. 랠프 노덤 버지니아주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주에서 유명한 한인 여행사 버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운전자 역시 한인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이 사건을 뺑소니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홍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후 5시 15분쯤 USC 인근 교차로에서 길을 걷던 77세 남성이 관광버스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버스는 유명 한인 여행사 차량으로 밝혀졌고 운전자도 역시 한인으로 드러났습니다. Are investigating a fatal hit and run that occurred at Flower Street and 23rd Street. Sometime after the collision, a witness was driving behind the bus and saw a foot under the bus. The witness repositioned their vehicle to get a clear route, and the witness confirmed that there was a person underneath the bus. We already identified the driver. The bus belongs to a tour company, Samuel Tour. I think like a touring company for I think it's Korean tour bus. LA 교통국의 CCTV 영상에는 목격자인 하얀색 승용차가 버스를 멈추게 하기 위해 경적을 울렸지만 버스는 그대로 프리웨이로 향했습니다. 경찰이 이 사고를 뺑소니로 보는 이유입니다. 피해 남성은 이곳에서 사고를 당한 뒤 버스 아래에 끼인 채 100피트를 끌려갔습니다. 해당 여행사는 사고 당시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은 없었고 버스는 차고지로 향하고 있었다고 설명하며 아직 조사 중이라 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를 소환해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LA 통합교육부와 교사노조가 오늘 마지막 협상에서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해 교사 총파업이 확실시되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전망입니다. 통합교육부는 파업 동안 수백여 명의 대체교사를 고용할 방침을 내세웠지만 이는 교사노조원 3만여 명의 빈자리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학교들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년 만에 LA 통합교육부 교사노조 총파업이 확실시됐습니다. LA 통합교육부와 노조는 파업 사태를 막기 위해 오늘 마지막 미팅을 했지만 협상은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학부모들은 당장 다음 주 월요일 파업이 시작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학생들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질적으로 교육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학교 선생님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이런 태도는 아니죠. 거기에다가 애들이 불안하게 학교 다니는 것보다 학교가 행복한 걸음이 될 수 있는 이런 것 하면 이게 질이죠. 원래 가르치던 선생님이 안 가르치시고 다른 준비되지 않은 선생님들이 혹시 가르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는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좀 우리 아이가 검증된 선생님이 아닌 분한테 받는다는 게 솔직히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LA 통합교육부 측은 파업을 대비해 대체 교사와 행정직원 2,000여 명을 고용한 상태지만 학교별 교사 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확실하지 않아 학교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교육부 소속 학교들은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그래도 안전한 그런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모로 의논을 해서 이제 저 학생들은 가급적이면 선생님들, 보건 선생님들이 보시고 거기에 또 보조 교사를 따르고 또 합반을 또 한다든지 하고 아니면 이제 고학년 학생들은 그룹별로 해서 이제 정상 수업은 아니고 그룹별로 해서 이제 같이 합반하면서 이제 강당에 모여서 에듀케이셔널 필름도 보고 또 조직적인 그런 PE 운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게임 같은 거 또 컴퓨터 랩. 학교 측은 파업 동안에도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방침인 만큼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자녀를 일찍 조퇴시키더라도 등교시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LA 통합교육부는 파업 핫라인 번호를 마련했으며 파업에 대한 질문이 있는 학부모들은 이 번호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현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3개월 동안 미 전역에서 독감으로 인해 입원한 환자 수가 6만 9천 명에서 8만 4천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CDC에 따르면 지난해 독감 시즌은 최근 10년 동안 최악의 시즌으로 전역에서 90만 명 이상이 독감으로 인해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해 10월 1일부터 지난 1월 5일까지 독감 감염자 수는 600만에서 7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 의원이 국경 장벽 반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건설을 위해 의회를 회피하고 거짓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은 비양심적인 행태라며 정당한 비상사태나 허가된 장벽 건설은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이 정부 예산을 빌미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뉴저지 포틀리 중학교는 지난 주말부터 6, 7, 8학년 학생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택 외국어 교과 과정 개설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포틀리 초등학교와 포틀리 중학교에서는 스페니쉬 수업만 제공되고 있지만 이번 설문조사에 나와 있는 선택 외국어는 포틀리 고교에 개설돼 있는 과목들과 동일한 스페니쉬, 이태리어, 중국어, 한국어 등 4가지입니다. 농심 아메리카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급증하는 라면 수요에 부응하고 캐나다와 중남미 시장을 본격 공략하기 위해 뉴저지와 워싱턴 DC 인근 지역에 제2 라면 생산 공장 건립을 위한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농심 아메리카는 올해 안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투자 규모는 1억 달러로 전해졌습니다. 농심의 미국 시장 매출은 지난해 2억 2,500만 달러로 3년 만에 44.2% 증가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37도, 섭씨 영상 3도, 밤 최저 기온 26도, 섭씨 영하 3도 예상됩니다. 수요일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목요일 가끔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